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재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고전 강의 인기가 많으시대요?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아니 정말 선생님 잘 나가서 좋습니다. 네. 저희 도서관에서 유재석 선생님을 좀 모시고 싶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카프카의 변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선생님 책은 미는파 책이네요. 미는파파네, 예. 네, 저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책을 그림이 있는 책으로 저는 준비했어요. 저같이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는 딱입니다. 이런 책 딱입니다. 이 그림이 누가 그러더라고 잘 그려져 있다고 유명한 사람이 그렸다고. 아, 그래요? 전 그림을 몰라요, 루이스 이게. 스카 음. 파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뭐 그려있잖아요. 네네, 벌레가. 풍뎅이 같은 게 하나 있네요. 근데 카프카가 맨 처음에 음, 이 책이 출판될 때 그 출판사에다 원고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부탁한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지 마라. 왜? 갑충의 그림을 그리지 마라. 상상하게? 예. 그래서 그 첫 판에 나와 있는 거 뭐냐면 문을 열고 깜짝 놀라는 장면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카프카를 그때 그 전주 국제영화제 할 때 카프카 탄생 100주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랑 관련된 영화랑 뭐 연극이랑 뭐 여러 작품들이 한꺼번에 애니메이션까지 그 뭐 영화제에서 나왔었는데 저 그거 좀 집중해서 많이 봤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거기에서 나왔던 그 변신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이게 그 발 이렇게 풍뎅이 발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 정도 나오는 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숨긴 거네 많이 그 형체를. 왜냐하면 변신된 모습이 그 갑충처럼 쓰였고 했지만 이 벌레라는 이미지보다는 살아있는 직자적인 이미지보다는 어떠한 그런 처지에 당하 있는 사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미루어 짐작을 해봐요. 그러지 않는 것이. 그렇구나. 저는 그때 그 국제영화제에서 봤던 그 캐슬이죠, 성.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 미완성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 성을 보면서 카프카한테는 아버지가 대단했구나.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성이 아니고 카프카의 변신을 가지고 네.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죠. 네네. 카프카 하면은 아버지 이미지가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작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예,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저는 진짜 카프카 하면은 아버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또 카프카가 제일 두려워했던 대상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설에서도 그레고르 잠자가 갑충으로 변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변하는데 좀 많은 상처 같은 거를 줬던 게 아버지 같거든요. 그렇죠. 사활 던져버리죠. 카프카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나요? 이 카프카 사진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네, 아버지 굉장히 건장해요. 얼굴 보면은 얼굴이 사각형으로 하고 굉장히 건장 나오고 카프카는 약간 이렇게 왜소한 몸으로 나온 모습이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제 사진에서 보는 이미지도 있는데 실제 아버지는 그 유럽 19세기에 유럽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좀 이방인들인데 19세기 정도 됐을 때 유럽에서 특히 서유럽에서 시민으로서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민족의 시민으로서 유대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돈도 있고 어떤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죠. 그때 아버지는 자수성가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사업을 성공해서 성공하면서 이제 카프카에게도 아들인 카프카가 그걸 물려받기를 바라는 그죠. 아버지였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죠. 그리고 어렸을 때의 삶도 카프카가 아버지에게서 굉장히 이렇게 큰 트라우마를 가지는 삶을 살았었고 커서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결혼을 못했는데 약혼녀가 2명 있거든요. 2명 꼭 알아야 될 사람이 2명 있는데 그 중에서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반대. 왜냐면 그 사회적 지위가 낮았어요. 여자가.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요즘 친구가 놀러 오잖아요. 그럼 저희도 이렇게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말 들었는데 야 친구 아버지 뭐하니? 뭐니 물어보고 그러면 뒤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카프카 아버지는 앞에서 물어보고 앞에서 뭐라고 하는. 그렇군요. 감당할 수 없기 힘들죠. 혹시 선생님은 아이들 자녀분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아버지세요? 개인적인 글쎄요. 질문인데. 저희 뭐 아이들이 아들 딸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아버지이면서 친구이면서 좀 스승처럼 어릴 때는 스승.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냐면 친구처럼만 대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죠? 네, 친구처럼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기인데 그래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좀 약간 엄한 친구도 약간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친구 같은 분위기도 있고 제 생각이에요. 근데 하여튼 저희는 어디 같이 2명만 만나 차 타고 가도 3시간 동안 그 입이 쉬지 않아요. 둘이 그만 가도. 아이들하고 얘기하느라고? 예. 그럼 친구 같은 아빠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좋은 모습이긴 한데. 근데 과거에 어렸을 때 스승의 모습도 있었다고 하는 건 글쎄요. 제가 좀 그것이 있었죠. 약간 그 약간 문제성이 발생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로 인해서? 하여튼 카프카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이 매 소설마다 다 들어있고 강하게 들어있는 소설 단편도 있어요. 판결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가 죽음을 명령해요. 아들한테? 네, 죽음을 명령하는 장면 나요. 그래서 익사하는 장면 나와요. 얼마나 그것이 강했어요.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 너 좀 아버지로서 아니 엄마로서 너무 좀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저희 집에도 그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 일단 아버지 얘기했으니까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 책에서 그 아버지 변신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죠. 예를 들면 제가 살짝 읽어보면은 아버지의 그 초상화라고 해 사진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가 이제 잠깐 바로 맞은편 벽에는 군대 시절의 그레고르 사진이 걸려 있다. 아버지 그레고르입니다. 네. 대의 차림의 그가 손으로는 대검을 잡고 근심 없이 웃으며 자신의 당당한 자태와 제복에 정의를 표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런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음사판 26쪽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군대 대령 정도의 모습, 대위 정도의 모습이었고 근엄한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대위였다는 그 모습만으로도 아들을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포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 내용에서도 보면은 1, 2, 3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갑주어 되어 있는 그리고 잠자가 밖으로 나올 때가 3번 있어요. 3번. 네, 첫 번째 나올 때,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때 각각의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안에 몰아넣거든요. 그래서 몰아넣을 때 쉬쉬 하면서 막 이렇게 해두고 뒤에 가니까 발로 차고. 맞아. 네.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들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발로 차고. 아들한테 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버지가 꼭 집에 있으면 제복을 입어요. 그 제복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직장에서 입던 옷. 제복을 입고 잠을 자더라도 알아서 먼저 침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거실에서 딱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졸아요. 졸면 이제 부인과 딸이 와서 옆에서 이렇게 아버지 들어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부춤을 당해서 가기 전까지는 가지 않는 혼자는 잠자리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네. 이런 아버지들은 그런 모습 가진 아버지들은 참조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 아버지의 모습이 단지 생물학적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쓰지는 않았겠죠. 그것이 영향을 받았겠지만 생물학적 자기가 경험했었고 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해서 아버지가 써 있었지만 단지 그 생물학적으로 경험했던 그 모습만으로 상징적으로 쓰지는 않았겠죠. 예를 들면 카프카는 그 외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들였던 것이 관료주의입니다. 관료주의. 관료주의와 그 자본주의 시스템의 체제에 여기서 이제 그런 맛이 보이는데 그런 것에 어떤 그 마치 보이지 않는 그 아니면 한 사람으로서 상징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도 보이죠. 아버지의 모습이. 자, 이제 아버지 얘기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카프카의 소설로 들어가 볼게요. 저기 이제 변신이 지금 3챕터로 되어 있잖아요. 한 챕터씩 얘기해 볼까요? 일단 왜 갑충으로 변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갑충으로 반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 그러니까 갑충 아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다른 뭐 꽃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나무일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왜 그럼 갑충일까? 카프카의 글쓰기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것이 직물적이에요. 직물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을 묘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바로 그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왜 그러면 갑충이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카프카의 책을 많이 보면은 동물이 많이 나와요. 동물. 예를 들면 우리가 빨간 피터팬의 고백으로 알고 있는 학술에 대한 보고, 학술에 대한 보고라든 그 외에도 네네. 제칼과 아라빈 이런 거 많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동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신의 가장 큰 변화의 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동물이나 갑충이 아니 벌레가 가장 강한 모습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맞아요. 네, 그럴 무슨 것 같아요. 야 사람이 변했어. 제가 요즘 변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많이 변했어. 우리가 어떤 정신적으로 변한다든가 어떤 사유가 어느 정도 변했을 때는 그 몸의 완전한 변화까지 오기에는 상당한 많은 어떤 변화 과정이 더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나 좀 변화했고 내일부터는 오늘 각성한 모습을 내일부터는 새롭게 보여야겠어. 그 안 됩니다. 몸이 변하지 않는 한.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변화의 궁극적인 어떤 모습을 갖다 보일 때는 마치 우리가 볼 때 쟤는 완전히 사자로 변했어. 완전 뱀처럼 변한 것 같아. 할 때 그 모습은 그 사람의 몸이라든가 이 사람이 감각으로서 이성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변했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듯이 얘는 갑충으로 변했을 때는 얘의 변화의 궁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시죠. 갑충이라고 하면 곤충, 풍뎅이 같은 그런 곤충류를 얘기하는 거죠. 한꺼풀 쓴.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다리가 몇 개 나와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측은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프카는 이걸 그리지 마라. 그걸 했어요. 그림으로 그리지 마라. 그리지 마라. 물론 다 그랬지만 그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그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다양함을 해석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벌레를 보냈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쵸. 초기에 대표적인 것이 카프카를 이야기할 때 친구인 막스 브로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에게 글쓰기를 많이 권장하기도 하고 많은 그 글쓰기 모임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카프카가 죽고 난 후에 유언으로서 자기의 작품을 내놓지 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다 수집해서 냈습니다. 냈는데 여기에 막스 브로트의 영향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이라고 할까? 그 작용합니다. 명암이 작용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장편 같은 경우는 이게 1, 2, 3편 순서를 막스 브로트가 그걸 편집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그 의도가 이렇게 편집이라는 것은 그 의도가 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유대주의가 많이 들어가요. 유대주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평론을 많이 씁니다. 카프카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 거의 다 유대이즘으로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이 많이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죠. 즉 그럼 갑충은 뭐가 되겠습니까? 원죄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원죄. 네, 원죄. 유대이즘이라면 기독교. 원죄. 탁월한 죄로서. 성이라든가 심판 같은 경우에 K가 그냥 처음에 잡히잖아요. 그렇죠. 이유도 몰라. 왜 잡혀? 그것도 하나의 원죄와 해석. 어렵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다른 어떤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는가 모르겠는데 실존주의죠. 어떤 딱 떨어지니까 그 시대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 어떤 거기에 대한 까미가 이제 그런 어떤 해석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밀락 군테라 같은 경우요. 네네. 밀락 군테라는 그런 사상적인 어떤 경향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표해요. 그 문학적인 어떤 해석을 하지 않고 문학에 대해서 그런 사상을 통해서 이걸 보려고 하냐 문학을 갖다 사장시켜면서. 근데 항상 문학을 해석할 때는 어떤 프레임을 갖다 적용을 해서 그렇죠, 많이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 많은 또 영향을 맡은 것이 이제 들레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죠. 백이 말하는 거죠? 벌레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들레즈가 말하는 어떤 탈주.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일 그렇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들레즈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전주대 편영수 교수님이 번역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또 있는데 그 책 같은 거 보더라도 그분도 이제 비슷하게 또
자유를 찾아가는 어떤 모습으로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 저도 그렇게 좀 저희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변신. 이게 그렇죠. 특히 예. 벌레를 우리가 하등한 동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존재 이전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탑한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해지는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처음 물었을 때까지 그 변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이 존재하는 해석이 거고. 존재한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텍스트에서 읽으면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벌레로 변한 다음에 얘가 내 몸이 벌레로 변했는데 놀라는 모습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없으면 그냥 벌레 그냥 나인 거야 그냥 얘는. 그런 처음에 걱정을 뭐냐면 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을 따르려고 해요. 원래 출근해야지. 그렇지. 출근해야지. 옷 입어야지. 뭐 이렇게. 출근해야지. 근데 그걸 못하니까 답답해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하는 모습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걸 즐겨요. 이제 변한 모습을 즐기는 거. 어떻게 보냐면 내 몸이 내 스스로 발로서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있네.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기어 올라가면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벌레 집을 묻히면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재미를 느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짐이 막 들어오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하숙을 치기 위해서 그 짐을 나중에 다 집어넣으니까 그 빈틈을 지나가면서도 재미를 느껴요. 그죠. 그러고 보면 카프카는 되게 사회적으로 적응력이 빠른 사람인데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사회와의 관계에서 적응력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관계에서 사는 거는 벌레의 모습으로 했어도 원래 자기가 했던 대로 아니면 그 모습을 즐기는 것으로 충분히 적응력이 빠르다. 사회 관계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도 없었고 유일하게 만나는 친구들 몇 명 있었고. 그래도 실제 모습은 그랬죠. 근데 갑충으로 변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자 하는 여기 뭐냐면 삶의 정기를 마련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아버지 대신 빚을 갚은 다음에 삶의 정기를 마련하고 싶다. 그 삶의 정기가 그 무엇인가? 여기서 저는 이 책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그 갑충이 되기 전에 이야기하면 갑자기 된 다음에 출근을 못하니까 지배인이 오지 않습니까? 지배인이 오니까 어머니가 변명을 해요. 그쵸. 얘가 아프다. 그리고 집에서도 회사 일만 생각한다. 시간표를 짠다. 어떻게 하면 외판 사업을 잘할까? 너무 열심히 하다. 그런데 유일하게 작은 시간이 있는데 그게 자기 시간을 통해서 액자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첫 장에 딱 보면은 얘가 갑중이 된 다음에 보는 것이 액자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냐면 챕터가 넘어가면서 엄마하고 그 누이가 방을 치우려고 하자 뭐냐면 지킨 물품이 액자예요. 액자를 만약에 치운다면 내가 너한테 담벼들어 버리겠다. 이런 걸. 그럼 액자가 바라고 있는 것이 분신이네. 그렇죠. 그럼 저는 이 액자가 뭘로 볼 수 있냐면 아까 말했죠. 자그마한 외판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무를 하고 있냐면 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네. 물건을 팔 때 외판 사원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하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내가 그 욕망을 대리시켜주면서 팔아준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적 하나의 내가 부품이 돼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 액자를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액자를 만드는 시간과 비슷한 게 뭐냐면 갑충이 되어서 노는 시간이 그걸 벗어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액자일까요? 액자는 어떻게 보면 틀 안에다 가두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틀 안에 가두는 것에서 들어가 있는 게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그 여인의 모습인데 그 여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추론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액자는 좀 추론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네, 하지만 네. 빈 시간을 본다든가 네. 그 지키려고 한 것이 책상하고 액자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도도한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밍크 토시를 하고 도도하게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추론하기 힘든데 물론 추론 가능한 이 텍스트 외적인 추론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하면 좀 약간 비약일 수도 있고 근데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건 있어요. 저 금방 얘기 나누면서 궁금해진 게 예.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 여기 변신에서는 아버지가 무능력하잖아요. 네. 왜냐면 지금 여기서 갑충으로 변한 그 카프카라고 해도 되나? 예, 잠자가. 그레고리 잠깐만. 잠자가요. 잠자를 갖다 쓴 앞에 잠자 S를 갖다 K로 바꾸고 뒤에 문자 스펠링 하나 다 바꾸면 그게 카프카가 돼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잠자. 그냥 카프카라고 할게요. 예. 카프카 잠자라고 하지 그냥 잠자라고. 잠자. 그레고리 잠자가 아버지가 여기서는 되게 무능력하게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 생활을
그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돈을 벌어야 할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대신하는 상황이거든. 그렇죠. 통쾌했을 것 같아. 아, 그 측면이 아버지 권위에 도전한 거지. 맞아요. 여기에서 뭐냐면 보세요. 그전까지 아버지 권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쵸.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라고 할 때도 저도 않고 타협을 하면서 법률가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그쵸. 이제 그 모임에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제 아버지 모습에 아버지 질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중이 된 거예요. 안 들어가고. 그것이 액자 속 여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그냥 그래서 변하지 않아도 똑같은 모습이었, 똑같이 카프카였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존재 이전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아버지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고 이 글을 쓸 때 카프카의 해방감 같은 거 느끼지 않았을까? 글쓰기를 통해서 그렇죠. 아버지의 그렇죠.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계기. 근데 이게 기회.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도 잘 볼 수가 있는데 스스로 죽어요. 누이가 선택이죠. 누이가 뭐라고 하냐면 누이가 이제 누이와의 관계는 현실 생활 속에서 그래도 카프카에게는 3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 막내 누이가 카프카를 가장 잘 이해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필요한 가족에서 저희도 그러잖아요. 아, 이번만큼은 좀 오빠가 아버지 뜻을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잖아요. 그럴 때가 가끔 있으면 그렇게 서운해했대요. 그럼 자기를 이해해주는 누이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누이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보면은 누이가 어느 정도 누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고 빚을 갚으면 음악을 얘를 배우게 해줘야겠다. 이런 누이예요. 이런 누이인데 얘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마지막 그 하수긴을 쫓아내는 것 같은 상황이 오면서 뭐냐면 이제 오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벌레가 된 오빠는 필요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래 내가 이제 여기서 의지할 데가 더 이상 없구나. 의지할 데가 없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런 말 합니다. 지지해주지 않는? 하숙을 치잖아요. 네. 하숙인들이 뭐냐면 동생이 3챕터에서 뭐냐면 동생이 바이올을 1챕터인데 3챕터까지 넘어가 버렸네요. 상관없습니까? 네. 뭐. 3챕터에서 이제 바이올을 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세 번째 밖으로 나온 장면입니다. 바이올을 딱 동생이 치고 있으니까 소리를 듣고 싹 나와요. 나오니까 뭐냐면 그 어떤 장면을 보냐면 하숙인들이 뭐냐면 하숙인들한테 아버지가 음악이 시끄러운가요?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저 음악을 저희 방에 와서 해주세요. 그래요. 쟤들이 그 그레고리 잠자는 음악에 끌려서 가는데 자기 감각에 의해서 음악을 따라가는데 우리 방에 와서 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악보를 들고 엄마는 뭘 들고 딸은 바이올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마치 그 음악이라고 하는 그 상징하는 것이 마치 액자와 자기의 카프카의 하나의 전환기적 산모가 비슷한 거 있는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음악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음악을 듣고 또 밥을 먹는 거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사느니 죽고 말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잠자가.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삶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적극적으로 그걸 긍정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렵게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암울한 측면, 카프카스럽단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 암울한 글쓰기, 그 다양한 어떤 해석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부딪히는 측면은 명확히 있죠. 그 잠자가 갑중이 되는 것과 인간을 보는 것, 또한 인간이 인간화된 사람들이 갑중을 바라보는 거, 갑중이 인간을 바라보는 측면에 그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측면, 부딪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마지막에 소풍을 아니 뭐 여행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이 존재 이전했다라는 걸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아들이 아들 방에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게 벌레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어쨌든 모습으로 없잖아요. 근데 찾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여행 가버려. 집안에서 아들의 위치가 아들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돈을 버는 것이 끝난 사람이죠. 쓸모없다 이거지? 아니 그렇게 되면 아빠도 쓸모없잖아. 그 아버지가 약간 그 문맥에서 비슷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돈을 다 못 벌고 이제 없으니까 대신 버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와요. 보면 돈은 안 벌지만 가지고 있었다. 그걸 몰랐어요. 잠자는. 근데 그것이 돈이 많지는 않고 안 벌면 살 정도로 하지만 야금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잠자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거든요. 어쨌든 제 눈에는 무능력한 아버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 무능력한 아버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권위에 소속되지 않는 잠자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되게 여기서 자유롭게 자기 뜻과 의지를 그러니까 의지를 이렇게 펴는 하여튼 그 부딪히는 측면이 화형을 쓰는 측면이 명확히 있어요. 벌레의 측면과 그 아버지의 측면에서.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면 그 죽음과 그 소풍, 징그럽게 소풍을 기차를 타고 소풍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좀 필요하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어떤 분은 그런 말 말씀하시는 분 들었어요. 뭐냐면 이걸 읽으면서 퇴임하신 분들, 예, 그러니까 퇴임할 때의 나의 느낌 같다는 사람도 들었고, 퇴직 퇴직 이후에 자기 무슨 집안에서 벌레 취급받는 삼식이 취급받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자기의 마음의 변화, 가족 그런 게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대하는 것 같은 혹시 내가 그랬는가 그랬던 자기 모습들 보일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게 분들은 이렇게 가족에서 이제 그런 것이 끝나고 나서 가족끼리 여행을 갔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치 자기가 또 그러지 않았는가 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 뭐 책은 자기 맘대로 읽는 거고 읽는 거니까 감정이 그렇죠. 더 행복한 그렇죠. 거니까. 아유, 그런 전 수긍이 갔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러겠다. 저도 그러네요. 선생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일단 그분한테 수긍이 갔고, 맞다, 그랬구나. 저도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읽으려고 하면서 안 읽었죠. 그렇게 안 읽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안 읽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텍스트에서 그걸 전해주는 것이 있어요. 마치 카프카의 글을 읽을 때는 저희들이 옛날에 뜨개질을 통해서 옷을 해보면은 올 하나를 가지고 쭉 풀면 쭉 풀리잖아요. 어느 쪽에서든가 풀리든 간에 다 풀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잡아서든 간에 다 해석이 되는 게 카프카의 소설이에요. 카프카의 소설뿐만이 아니라 문학 작품이 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올을 잡았을 때 다른 것은 좀 어거지성이라든가 끊김이 많죠. 근데 카프카는 그 자체의 중량감이기 때문에 그 시대부터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 그걸 가지고 카프카를 쓰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자기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뒤편에도 그런 것이 충분히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한번 읽어보면은 추측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살짝 읽어볼 테니까 그걸 한번 추측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셋이 다 함께 집을 떠났다. 좀 떠먹어서요. 장래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는데 좀 더 자세히 관망해 보니 장래가 어디까지나 암담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래가 암담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암담하지 않을까요? 그걸 볼까요? 그들이 그렇게 환담하고 있는 동안 잠자씨와 잠자부인은 점차 생기를 띄어가 있는 딸을 보고 그 동시에 딸이 이 즈음 들어 워낙 고달프다 보니 뒷밤이 창백해지기는 했건만 아름답고 풍요한 소녀로 꼽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잠자를 대신해서 돈벌이를 할 그렇죠. 딸이군요. 동생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이건 추측한 겁니다. 그냥. 갑자기 책이 수준이 빡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추측한 게 아니라 추측하신 거예요. 네. 저의 해석입니다. 그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문장. 그리하여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러 딸이 제일 먼저 일어서며 그녀 젊은 몸을 쭉 뻗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처럼 비쳤다. 제 말이 맞네요. 드디어 이제 예쁜 딸이 그 온몸을 바쳐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렇죠. 기회가. 그러면 그 카프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관료주의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강요했던 것들 그리고 사회가 한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규정했는가 자본주의가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삶으로 판단하고 쓸모있을 때 적용하고 쓸모없을 때 어떻게 판단했는가가 명확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도 안 틀림없이 나타난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은 그레고의 잠자의 그 모습이 반대로 또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야, 재밌네요. 그렇죠. 재밌는 책입니다. 오늘 카프카의 변신을 유재석 선생님과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재밌습니다. 다음 책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게요? 계속? 네. 한 2, 3주 후에 다시 한번 또 하나 올리겠습니다. 2, 3주 후에? 2주 정도 후에.
고맙습니다. 재밌고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카프카의 다른 작품들도 성이나 뭐 이렇게 시골 의사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판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편이자 세편이 성 예전에는 아메리카노 나왔는데 지금 실종자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바꿔서. 왜냐하면 그 판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됐어요. 그 이후에 박스 프로테인 영향을 안 받고 그 판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 편집본도 달리게 하고 제목도 달리게 실종자가 있고 이제 그 장편 3권이 있는데 장편 3권이 읽기가 쉽지 않으면은 요즘 한국에서 단편을 갖다가 단편, 일기 이런 모든 것이 다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네네. 골라서 읽으십시오. 카프카 작품 더 많이 읽고 또 다음 작품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대충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갑툭으로 변한 카프카의 모습이라고 그레고리 잠자의 모습이 이러네요. 이 그림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상상 좀 해보면서 책을 더 변신을 한번 더 읽고 다시 이 영상을 좀 보고 그러면 더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재석 선생님 모시고 카프카의 변신 해봤고요. 다음 책으로 또 만나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